설거지는 네가 해야겠지? 네?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야지. 그럼 이불도 개야 해요? 당연하지. 네가 쓴 이불은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걸 내가 하리? 아니에요. 저희는 편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별 생각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애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니? 스스로 덮고 잤던 이부자리를 알아서 정리해야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너는 안 그런가 보구나. 엄마, 아빠,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다는 거니? 우리가 무슨 큰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쉬고 싶어서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시끄럽고 재훈아. 네가 우리 집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3세 영순 씨는 부엌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로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녀가 이렇게 조용한 강릉의 전원주택에서 아침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으로 온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요즘 들어 한 가지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아들네 별장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강릉의 전원주택은 남편 철수 씨와 함께 오랜 꿈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기에 이제는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순 씨는 이곳이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아들 부부와 사돈들에게는 그저 펜션과 같은 숙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가를 받아 내려온다는 아들 부부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하니 한동안 삐쳐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죠. 영순 씨는 문득 강릉으로 내려오기 전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강릉에 내려온 거 후회 안 하지? 후회 안 해. 재훈이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말이야.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해. 남편 철수 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종종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영순 씨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남편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아, 우리 서울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살면 어때? 당신 또 그 얘기야? 우리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영순 씨는 남편이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사실 서울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차 막히는 도로, 빽빽한 아파트,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릉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그곳은 마당이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이웃 몇 집뿐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이 집을 사서 우리 노후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당신 정말 서울을 떠날 생각이야? 응, 이제는 우리만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고 영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아들 재훈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자식도 이제는 독립해야 했고 부모 역시 자신들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영순 씨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강릉의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이면 지역에서 큰 병원을 갈 수 있었고 대형마트도 있었기에 생활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 부부가 강릉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선영 씨는 논란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강릉으로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서울은 떠나려고. 아이고, 너무 부럽네요. 강릉에서 살면 공기도 좋고 바다도 있고 좋겠어요. 며느리 선영 씨는 겉으로는 부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부모가 멀리 이사 가는 것을 내심 반기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결혼한 후 가까이 살면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강릉이라면 자주 왕래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들의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릉의 전원주택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었고 남편 철수 씨는 1층의 작은 공간을 이용해 카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카페 하면 잘 되겠지? 돈 벌 생각으로 하면 잘 안 되지.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큰 돈을 벌겠다고.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랑방 같은 느낌이랄까? 쉼터 같은 곳 말이야. 난 이왕 여기서 살기로 마음먹은 거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차차 생각해보자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들 부부가 강릉에 찾아온 것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아들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지? 밥 해놨으니까 어서 먹자. 와, 엄마. 역시 명절 음식은 집에서 먹어야 제맛이에요. 아들 부부는 며칠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갔고 영순 씨는 그들의 방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후부터 아들 부부는 명절뿐만 아니라 연휴, 휴가철에도 강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여름 휴가 때 강릉 가도 될까요? 엄마, 처가 쪽 식구들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방 괜찮죠? 영순 씨는 당황했지만 그때까지는 거절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내려오는 것이 반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반복될수록 점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선영 씨도 음식 준비를 거들었지만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식사만 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돈네까지 함께 내려오면서 영순 씨 부부는 명절마다 집안일 담당이 되었습니다. 형님,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우리도 매년 올까 봐요. 사돈 정학 씨는 철수 씨와 한 살 차이였습니다. 원래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서로 형님, 아우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함께 내려온 정학 씨는 마당에 자리 잡고 편하게 쉬었고 남편 철수 씨는 그런 사돈을 위해 술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죠.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지만 틈만 나면 자신들을 찾아오자 철수 씨도 점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아직 그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숙박시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이번에도 강릉 갈게요. 그래, 오면 각자 밥은 챙겨 먹어야 한다.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이제 영순 씨는 더 이상 전처럼 모든 걸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친구를 정리하며 손님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속 기본적인 식재료만 있는 그대로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아들네가 오는 거야? 응, 그런데 이번엔 사돈도 같이 온대. 이번에도 우리가 밥 해주고 숙소처럼 써야겠네.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그래? 애들도 내려오고 사돈도 내려오면 대접은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어떻게 매번 그래요? 놀러 오는 것도 정도껏이지.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어? 지들은 놀러 오는 거지만 우리가 무슨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모텔이야 뭐야? 같은 식구니 봐주는 거지?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각자 알아서 하라 그래. 우리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야? 여기에 우리가 살러 내려왔지. 지들 뒷바라지 하러 내려왔어? 그건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는 못 참아. 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정된 날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선영 씨가 강릉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학 씨도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겠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선영 씨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영순 씨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저기 방에 짐 풀고 쉬어. 정학 씨도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또 신세 좀 집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그러세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돈은 그런 반응이 의아한 듯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영순 씨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선영 씨가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예요? 영순 씨는 평소라면 미리 밥상을 차려놓고 반찬까지 정갈하게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같이 준비해야지. 선영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같이요? 그래, 이번엔 다 같이 해 먹자. 아들 재훈 씨도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오면 늘 해주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너희도 이제 같이 해야지. 언제까지 해주는 밥만 먹을 거야? 우리 둘이 먹는 것만 하면 되는데 식구가 늘어나니까 고생은 내가 해야 되잖니? 그러니 같이 하는 게 맞아. 얼른 이리 와서 재료 다듬어. 영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정학 씨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영 씨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밥이랑 국은 네가 하고 반찬은 재훈이가 좀 거들어. 영순 씨는 예전처럼 음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내심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최고인데. 저야 뭐 먹여주시면 좋고요. 그러나 영순 씨는 이제 사돈의 그런 말에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순 씨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함께 만든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학 씨는 밥을 뜨면서 슬쩍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요즘은 좀 힘드시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학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러시구나. 그래도 저는 형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던데. 그동안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쉬려고요. 몇 끼니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쉬어야 하고요. 나가셔서 사드시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도 보고 다니고 그러세요. 영순 씨의 말투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자식과 사돈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학 씨는 순간 말이 막힌 듯 보였고 아들 재훈 씨와 선영 씨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식사는 평소와는 다르게 금방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방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잠에서 깬 선영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뭐 먹어요? 영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은 각자 해결해야지. 그리고 어제 먹은 설거지도 그대로 잤니? 같이 먹은 건데 말이야. 그 말에 선영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이제는 각자 먹을 것 좀 챙겨 먹어야지. 너희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건 알아서 치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 재훈 씨도 마침 방에서 나오다 그 말을 들었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지셨네. 왜 그렇게 뿔이 나셨어? 이제는 우리가 다 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리고 뿔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걸 말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머물다 간 자리 정리 정도는 해야지. 어제만 해도 그래. 음식 해주고 다 같이 식사했으면 치우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리니? 내가 설마 했는데 실망이구나.
재훈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정학 씨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깨닫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영순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영순 씨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재훈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 재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 주말에 강릉 갈 건데 괜찮아요? 영순 씨는 순간 주방 한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들 부부가 온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요. 친구들이랑? 영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 부부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친구들까지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방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하루 이틀 머물려고요. 바베큐도 하고 바다도 보고 싶어서요. 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아예 강릉 집을 여행 숙소로 사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그런데 친구들이랑 오면 다들 어디서 잘 건데? 거실도 있고 방도 많잖아요. 그럼 밥은? 엄마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고 저희도 고기 사갈게요. 영순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고기를 사오는 것이 무슨 큰 배려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재훈아, 너는 여기가 무슨 펜션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네 친구들은 숙박비라도 낼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지. 네가 무료 숙박업소처럼 쓰는 곳은 아니잖아. 고기 사오면 구워 먹는다 쳐. 그거 다 누가 치울 거니? 네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여기가 우리 쉬려고 내려온 집이지. 손님 대접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잖니. 영순 씨의 말에 당황한 재훈 씨는 다른 숙소를 알아보겠다고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씨는 남편 철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재훈이가 오는 거야? 응, 그런데 이번엔 친구들까지 데려오겠대. 뭐? 친구들까지?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여행 숙소야? 부모 집이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해. 안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내가 말했어. 친구들 다 데려와서 고기 먹는다길래 뒤처리는 어떻게 할 거며. 어디서 잘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다른 곳 알아본다고 끊던데? 어휴, 그 자식도 아직 철 들려면 멀었어. 주말이 되자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선영 씨가 차를 타고 강릉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영순 씨의 반응을 보고 계획을 바꾼 듯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겠다. 선영 씨는 눈치를 살피며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뭐가 다 비었네요? 그래, 요즘은 장을 자주 안 봐. 그럼 뭐 해 먹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오면 항상 따뜻한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영순 씨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도 설거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네가 해야겠지? 네?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야지. 아들 재훈 씨도 머뭇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오면 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너희가 해. 너희가 먹은 걸 내가 치워줘야 하는 거니? 집에 쉬러 오는 건 이해한다만 할 수 있는 일이면 너희들이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 해줘야 해? 선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결국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여느 때처럼 집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머물렀던 방과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방 정리는 하고 가. 엄마, 우리가 쓴 것만 하면 되죠? 아니,
너희가 쓴 모든 공간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가. 선영 씨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불도 개야해요? 당연하지. 네가 쓴 이불은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걸 내가 하리? 아니에요. 저희는 편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별 생각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애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니? 스스로 덮고 잤던 이부자리를 알아서 정리해야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너는 안 그런가 보구나. 재훈 씨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을 정리하고 주방까지 깨끗이 치운 뒤에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제야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영순 씨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했네.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야지. 부모가 다 해주는 시대는 끝났어. 암만 그렇고 말고. 그나저나 여보, 이번에 서울 가면 하루는 재훈이네 집에서 묵고 올까? 그러지 뭐. 그래도 친척 모임 끝나고 저녁까지 같이 보내고 오면 좋지. 재훈이가 뭐라고 하던가? 응. 며칠 전에 전화했더니 그냥 알겠다고만 하더라. 뭔가 미적거리는 느낌이네. 영순 씨도 남편의 말을 듣고 약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흔쾌히 환영하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우리를 불편해하겠어? 강릉에 올 때마다 그렇게 편히 쉬고 갔는데. 그렇게 영순 씨 부부는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도착한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친척 모임을 마치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선영 씨가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느라 피곤하셨죠? 응, 오랜만이네. 다들 잘 지냈지? 영순 씨는 오랜만에 만난 손자를 꼭 안아주었고 철수 씨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혹시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지. 친척 모임에서 간단히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자 며느리 선영 씨가 슬쩍 남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떡볶이 사올까요? 떡볶이? 영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아들리가 올 때마다 한 상 가득 차려 대접했는데 자신들이 서울에 왔을 때 대접받을 음식이 고작 분식이라니.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없나?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요즘 바빠서 외식 잘 못해요. 그냥 간단히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순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올 때마다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주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 정도 대접도 아까운 걸까?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간단히 먹자. 결국 저녁은 아들이 사온 떡볶이와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영순 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짐을 정리하며 하루 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재훈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오늘 어디서 주무실 생각이세요? 응? 너희 집에서 자려고 했지? 철수 씨도 눈을 찡그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되나?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여기서 주무시면 좁아서 불편하실까 봐요. 근처에 호텔 예약해 드릴까요? 영순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 강릉에서는 몇 박씩 지내고 갔으면서 부모가 서울에서 하룻밤 자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면 그렇게 불편하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아기도 있고 요즘 저희도 피곤해서요. 그냥 두 분이 편하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너희가 호텔 잡아주나? 철수 씨는 일부러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은 근처에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편한 곳으로 직접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직접 예약하라고? 영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영순 씨 부부는 늦은 밤 호텔을 찾아 나섰습니다. 추운 밤 공기를 맞으며 숙소를 찾아다니는 동안 영순 씨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걸까?
강릉에서는 매번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서울에서의 대접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야 영순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린 너무 퍼졌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날 밤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강릉에 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모든 것이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순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강릉 내려가는 중이에요. 영순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미리 말도 없이? 원래 이번 주말에 내려가려 했잖아요. 일이 있어서 늦게 결정했어요. 그래도 미리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오랜만이죠? 주말 동안 좀 푹 쉬고 가려고요. 영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문이 당연해진 걸까? 아들 내외가 강릉 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번에는 절대 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차 한 대가 강릉 집 앞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선영 씨가 차에서 내렸고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영순 씨는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마을회관 갔어. 그리고 이번엔 우리도 바빠서 너희 신경 못 써.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너희 오면 우리가 다 준비했잖아. 이번에는 각자 챙겨 먹어.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내려오면 늘 한 상 가득 차려주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힘들어. 선영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면 바빠지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가족끼리인데요. 그래, 가족끼리니까 각자 먹을 것도 챙겨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나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 노후는 생각해야 해. 어린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봐주는데? 우리도 그만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영순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선영 씨가 자연스럽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순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너희 방도 따로 마련해 줄 생각 없어. 거실에서 자거나 숙소 잡아야 할 거야. 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방 항상 있던 곳이잖아요. 이제 방을 다르게 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알아서 해야 해. 한쪽은 네 아버지 서재, 한쪽은 내 취미방으로 사용할 거야. 짐 정리하려고 하니까 따로 숙소 잡아라. 아들 내외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무료 숙박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때였습니다. 재훈 씨는 잠시 뒤 배가 고팠는지 슬며시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예요? 몰라? 난 밥 안 해. 그럼 뭐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해 먹어. 아니면 사 먹든가. 선영 씨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 우리도 신경 안 쓸 거야. 너희도 스스로 챙겨야지. 재훈 씨는 황당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해. 뭔가 섭섭한 일이라도 있었어? 서울 갔을 때 너희가 우리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 순간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서울에서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린 듯했습니다. 엄마, 그건? 됐어. 말 길게 할 것도 없어. 이제부터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잘 생각하지 말고 짐 챙겨서 호텔 잡아. 차 타고 가면 시내에 많으니까 골라서 자면 되겠네. 바닷가에 관광 호텔도 있고 세인트인지 뭔지도 있고 말이야. 취향껏 골라가라. 그날 밤 선영 씨의 아버지 정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애들 내려갔으면 그래도 밥 한 끼는 해주셔야죠. 우리도 힘들어요.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아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정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영순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와 선영 씨는 결국 강릉에서 머무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전처럼 편히 쉬지도 못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엄마, 우리 먼저 올라갈게. 그래, 잘 가라. 어머님, 다음에는 다음에도 똑같을 거야. 선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강릉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영순 씨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해. 어느 날 영순 씨와 철수 씨가 오랜만에 단둘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동네 작은 산책로를 걸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조용한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러게. 그런데 우리 너무 한가한 것도 문제 아닐까? 이제 좀 쉬어야지. 강릉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야? 맞아. 근데 영순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재훈 씨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 별거 아니고 우리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한 3시간쯤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영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내려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왜? 또 온대? 응, 벌써 출발했대. 철수 씨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라 부담 없는 거지. 그러니 통보만 하고 오는 거야. 이젠 막 나가겠다 이거네. 누가 당할 줄 알고? 영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을 공짜 별장처럼 생각하는구나.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 내외는 마치 주말 여행을 온 듯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응, 그래. 오느라 고생했네. 영순 씨는 포장된 인사에 일부러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하려고.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좀 쉬고 있을게요. 영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희는 좀 쉬고 있을게요. 이건 또 무슨 경우야? 강릉까지 오면서 운전도 하지 않았으면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는 듯한 태도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는 일부러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네가 밥 좀 차려봐. 냉장고에 재료 다 있으니까. 선영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응, 나는 아침부터 계속 움직였어. 너희도 내려오느라 피곤했겠지만 점심 정도는 네가 좀 해주면 좋겠네. 선영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 재훈 씨가 중간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간단한 거 있으면 드세요. 굳이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간단한 게 아니라 너희가 좀 하라는 거야. 영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하지만 선영 씨가 만든 점심은 영순 씨가 평소 차려주던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국 하나와 반찬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이제는 그런 것조차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를 정해야겠어. 응, 이번엔 확실히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재훈아, 선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제부터 우리 집은 아무 때나 와서 묵어가는 곳이 아니야. 네? 너희가 올 때마다 우리가 밥 해주고 방 치워주고 신경 써주는 거 이제 그만할 거야. 지난번에도 그래. 우리가 서울 갔을 때도 너희들 어떻게 했어? 니들은 온 식구들 다 데려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기만 하면서 정작 우리가 가서 하루 잔다고 하니까 그랬잖니? 그리고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너희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좀 쉬고 싶어. 너희가 오는 건 좋은데 그럼 그만큼 너희도 해야지. 엄마, 우리가 부담 드리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어요. 부담을 안 주고 싶었으면 최소한 오기 전에 상의라도 했어야지. 선영 씨는 속이 상한 듯 보였지만 영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아들 내외에게 새로운 규칙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올 때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해.
그리고 올 때마다 음식 재료나 필요한 것들도 너희가 준비해와. 숙박비는 받지 않겠지만 대신 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주고 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자거나 생활하는 건 용납 못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꼭 필요해요? 응, 꼭 필요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고 힘들어. 너희도 부모를 챙길 때가 됐어. 재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부모가 모든 걸 해주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는 돌아갔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당신 이번엔 정말 단단히 마음 먹었더라. 이제라도 안 하면 평생 그들한테 맞춰줘야 할 거야.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부모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것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아들 부부와 처가 식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에 내려올 때마다 부모의 집을 무료 숙박소처럼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영순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위치를 되찾고 더 이상 당연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순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아들 재훈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전화하네. 또 내려온다고 하려는 거 아니야?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순 씨는 전화를 받으며 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재훈아?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길게 받아서 4박 5일 정도 강릉에 내려가려고 해. 영순 씨는 예상대로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누구랑 내려오는데? 나랑 선영이 그리고 처가 쪽 가족들이랑 같이 갈 건데. 영순 씨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올해도 처가 식구들까지 몰려와서 전원주택을 무료 별장처럼 사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재훈아? 네? 아들은 순간 말을 멈추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이번에는 안 된다고. 우리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맞아. 우리도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이곳에 내려온 거지. 숙박업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철수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매년 내려갔잖아. 요즘 진짜 이상하네.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매년 당연하게 내려오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줘야 하는 거니? 지난번에도 말했잖니? 그 규칙 지키지 않을 거면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와도 여기서 자지 말라고. 어머님,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언제 강요했어요? 영순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말고 이제는 각자 좀 쉬면서 지내자. 그렇게 다 데리고 오면 힘들어. 그러면 우리끼리만 갈게. 그럼 괜찮지? 아니, 이번엔 너희도 안 오는 게 좋겠다. 재훈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이제는 부모도 좀 쉬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어머님, 정말 섭섭해요. 그럼 저희가 강릉에 가서 돈 내고 펜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지 않겠니? 며느리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겠죠. 전화가 끊기고 나자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황하는 것 좀 봤어? 그러게. 이제야 우리가 그냥 받아주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겠지. 영순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와 처가 식구들이 이곳을 마치 자기들 별장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나 불편했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재훈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다는 거니? 우리가 무슨 큰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쉬고 싶어서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재훈아, 너희가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도 너희를 맞이하느라 힘들었다는 생각은 해봤어. 너희는 당연하게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강릉에 내려온 이유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너희가 올 때마다 매번 우리는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고 잠자리까지 신경 써야 했어. 시끄럽고 재훈아, 네가 우리 집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구나. 재훈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과 함께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이제야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되찾은 느낌이야. 그동안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걸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이며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순 씨는 차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그 말에 철수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수 씨,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듣고 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었으면 애초에 합가를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말릴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같이 사니까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아니, 우리도 힘들잖아. 형은 우리 사정을 아니?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건 그냥 한 말이지. 진짜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형 그만해. 우리도 사정이 있어. 사정 같은 소리 하네.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좋아,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 어머니가 보태주신 5억, 그거 당장 돌려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말해요? 당장 집 팔아서 어머니 목 돌려놔. 김정숙 씨는 얼마 전 작은 아들 그리고 작은 며느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토끼 같은 손주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함께 살았던 1년이라는 시간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도움을 받아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노후를 즐기게 된 정숙 씨는 잠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지훈이 왔어? 네가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야? 애들은 어쩌고? 애들은 학교 갔죠. 학원 다녀오면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전 오늘 연차냈고요. 점심이 되기 전 작은 아들 지훈 씨와 며느리 선영 씨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말이에요. 어떤 거 말하는 거니? 그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아,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엄마가 아쉬워서 해본 말이야. 엄마 성격 알잖아. 너희들한테 피해 줄 생각 없어.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랑 합가 어떠세요? 합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 며느리 선영 씨까지 거들며 합가에 대해 말하는 통에 정숙 씨는 깊이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 시점에 평생을 함께 하자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지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달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 말처럼 나도 조금은 편하게 살아야지. 일단 알았다.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는 무언가 신나 보이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가만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합가를 하는 게 옳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괜한 결정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큰애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말씀하세요. 요즘 지내는 건 좀 어때? 지난번에 몸살 걸렸던 거 이후로 많이 나아진 거야? 저 튼튼한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지훈 씨 내외와 합가를 결정하고 나서 정숙 씨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아직 큰아들 내외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시골살이를 청산하고 김포로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네랑 같이 살기로 했다. 내 건강도 있고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유진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와 대화를 하면서 그 감정이 서운함이 아니라 정숙 씨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벌써 결정하신 거예요? 응,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만 내가 나이가 드니 외로운 걸 못 견디겠더라고. 어머니, 물론 저희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너무 서두르시는 건 아닐까요?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셨어도 좋았을 건데요. 서방님네가 그렇게 하자세요? 아니다. 요즘 자꾸 허리도 쑤시고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해서 그래.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렇죠. 섣부른 결단은 아니신지 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된 거고요. 유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숙 씨가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큰 결정인데 서방님애가 모시는 거 확실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잘해주겠지. 처음부터 합가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지훈이네 쪽이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정숙 씨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별로 기쁘지 않은 듯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싶었지만 지훈 씨 내외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준 덕분에 마음이 기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부동산에 집 내놓으니까 금방 팔리더라. 오늘 계약서 썼고 이번 주 내로 잔금까지 다 치른다더라. 정숙 씨는 작은 아들 내외와 합가를 결정하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훈 씨가 살고 있는 20평대 아파트의 전세 자금과 정숙 씨가 집을 판 돈을 합쳐 이사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로부터 새로 이사할 집을 찾아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숙 씨가 5억을 보태주었기에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죠. 엄마, 50평대 아파트예요. 방도 넓고 엄마 방도 따로 있어요. 방이 5개라 엄청 좋아요. 구조도 잘 빠진 게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머님, 방의 창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와요. 요즘은 이런 집 구하기 힘든데 운 좋게 계약했어요. 신이 난다는 듯 이사갈 집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대는 두 사람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정숙 씨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설렘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정숙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을 버리고 가야 했기에 그 안에 깃든 추억들이 괜시리 하나하나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유품과 오래된 가족 사진은 꼭 챙겼습니다. 이거라도 곁에 있어야 덜 외롭겠지. 이사 당일 작은 아들 내외가 정숙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짐을 싣고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이 집에서 머무르며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빠르게 뒤로 멀어졌다. 엄마, 저희 같이 살면서 편하실 거예요. 여기랑은 다르게 병원도 가깝고 버스나 지하철도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근처에서 직장 다니니까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아봐요, 어머님. 정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지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답게 부엌도 크고 거실도 탁 트여 있었죠. 작은 며느리 선영 씨는 정숙 씨의 방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깔끔하죠? 방은 예상보다 작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늑했습니다. 정숙 씨의 취향을 고려했는지 나무 무늬가 어우러지는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작은 아들 내외가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래, 아주 좋다. 그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첫 식사를 했습니다. 선영 씨가 음식을 차렸고 지훈 씨는 맥주 한 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엄마, 환영합니다. 이제 가족끼리 편하게 삽시다. 어머님, 우리랑 같이 사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그러나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낯선 공간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혼자 지낼 땐 아침 잠이 없던 탓에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을 오른다던가 주변을 산책하곤 했는데 그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탓에 일찌감치 눈을 뜨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조용하네.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간 정숙 씨는 익숙지 않은 고요함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작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한참 잠에 취해 있었기에 홀로 정적에 휩싸인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놀다 잔 손주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몇 개가 뜯긴 채 그대로였고 테이블 위에는 컵과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죠. 평소 깔끔한 성격이었던 정숙 씨는 무심결에 테이블 위에 컵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치워야겠다. 물컵을 싱크대에 옮기고 어지럽혀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성격상 지저분한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탓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정리하는 도중 소리 때문인지 선영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으며 정숙 씨를 보더니 멈칫했죠.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정리 좀 했다. 어제 정신없이 정리하느라 그대로 둔 게 많아서. 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하면 되는데요? 이왕 일어난 김에 한 거다. 손주들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라도 해야지. 그러자 선영 씨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저도 출근해야 하고 지훈 씨도 바빠서요. 밥 차리시면 저희가 제대로 못 먹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던 정숙 씨는 남편이 죽기 전 단 하루라도 아침을 거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영 씨의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바쁜 아침에 밥상을 차려 먹고 일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겠거니 싶었죠. 그래? 그럼 간단하게라도 준비할까 했는데. 네, 저는 우유랑 빵 먹고 나가요. 지훈 씨도 출근 전에 커피만 마시고요. 알았다. 그럼 아이들만 먹일 거라도 챙길까? 네, 애들 것도 간단하게 준비해주세요. 시리얼이나 빵이면 돼요. 이전 같으면 갓 지은 밥에 국을 준비했겠지만 정숙 씨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자 선영 씨의 말과는 다르게 지훈 씨가 주방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없어요? 아침엔 빵이랑 시리얼 먹는다고 해서 안 했는데. 아, 난 밥 먹고 싶은데. 여보, 아침부터 밥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끔은 먹고 싶잖아. 내일부터는 밥 해둘게. 아니야, 엄마, 그냥 간단히 먹어도 돼. 하지만 지훈 씨의 표정이 말과는 달라 보였고 결국 정숙 씨는 다음 날부터 밥을 챙겼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속에 부담 가지 않는 간단한 무침류의 반찬과 묵국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이 되자 출근을 위해 바삐 움직이던 선영 씨가 주방을 지나가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응, 지훈이가 밥 먹고 싶다고 해서 국도 좀 끓였다. 아,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긴 한데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냄새 배고. 아침부터 이렇게 차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말에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자신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 싫다.
어쩐다 말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국은 안 끓일 테니 밥만 해둘까? 아니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드실 것만 챙기시면 돼요. 단칼에 거절하는 선영 씨를 보며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훈 씨였습니다. 선영 씨의 말에 의하면 아침은 먹을 사람이 없으니 차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지훈 씨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 엄마 밥 해놨네. 잘 됐다? 여보, 출근해야 하는데 시간 없지 않아?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면 좋지. 선영 씨의 표정이 굳었지만 정숙 씨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먹겠다는 사람을 두고 밥상을 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집안일을 조금씩 도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선영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셨어요? 응, 그냥 시간도 있고 해서.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은 무슨, 그냥 몸이 근질거려서 한 거야.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냥 좀 쉬세요. 그리고 저 오늘은 좀 먼저 쉴게요. 그래라. 선영 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뭔가 이상하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애들이 나랑 사는 게 불편한가? 좀 뒤숭숭하네. 정숙 씨는 그때까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설미 앞으로 점점 익숙해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익숙함이 자신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사 온 지도 한 달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났고 평소보다 허리가 더 아픈 듯 했지만 몸을 움직이면 나아지겠지 싶어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주방으로 가니 개수대에 전날 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모처럼 불금이니 뭐니 하면서 요리를 해먹은 작은 아들 내외의 흔적이었습니다. 에휴. 정숙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 먹을 것만 신경 쓰면 됐지만 여기서는 5 식구의 끼니를 책임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영 씨는 툭하면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훈 씨도 늘 바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손주들은 나이가 어리니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영 씨가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죠. 시간이 지나자 설거지는 당연히 정숙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5 식구가 사니 빨랫감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선영 씨는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이불도 자주 세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이불 빨래는 꼭 주의를 해주세요. 먼지 쌓이면 건강에 안 좋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손주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손주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불까지 정숙 씨에게 떠맡기기 시작했죠. 나도 늙었는데 이불 빨래까지 매주 해야 하나?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는데 괜히 어머님 고생하시잖아요. 그냥 두세요. 제가 주말에 할게요. 아니다. 이왕 하는 거 다 해버려야지. 집에 있으면 뭐해? 놀기밖에 더 하니? 걱정하지 말고 출근해. 그럼 부탁드릴게요. 빨래를 끝내고 널어놓고 나니 어느새 점심때가 다가왔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정숙 씨는 그제서야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또 점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독 오늘따라 몸이 지치고 힘든 게 직접 밥을 차려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얼마 전 분리수거를 하며 친해진 김씨 할머니와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을 나서려고 하기가 무섭게 선영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니, 저 오늘 퇴근이 늦을 것 같은데요? 6시에 애들 하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늦게 퇴근하면 만들고 잘 시간이 안 돼서요. 이유식 좀 부탁드릴게요. 네가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내가 해도 괜찮은 거냐? 그냥 입자만 곱게 죽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선영 씨가 손주들의 하원과 간식, 이유식을 부탁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음식을 조리하고 치우기까지 제법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고, 손주들이 하원하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김 씨 할머니에게 연락해 약속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대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했던 정숙 씨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정숙 씨는 채소며 고기며 이것저것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서울은 시장이라고 해도 정숙 씨가 살던 동네에 비해서 물가가 훨씬 비쌌습니다. 애호박 하나가 3,000원이라니 시골에서는 한 바구니를 그 가격에 살 텐데. 정숙 씨는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턱 막혔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 일이었지만 3층밖에 안 되는 곳을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나 싶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 생각하기로 하고 걸어다니던 정숙 씨였습니다. 이거 원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려는데 늦게 퇴근한다던 선영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에 다녀왔지. 이유식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겸사겸사 애들 먹일 간식도 사왔다. 고생하셨어요.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왔어요. 애들 하원 제가 시킬 테니까 어머니는 마저 볼 일 보세요. 그리고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마트 배송 시키셔도 돼요. 너무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시장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배송해주던데요? 배송은 따로 돈이 들지 않니? 요즘은 기본 배송비 얼마 안 해요. 많이 받아봤자 5,000원.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마트 들를 수도 있어요. 기껏 장을 보고 왔더니 선영 씨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빈말로 자신이 다음부터 장을 보겠다 하는 선영 씨의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장 보러 가는 건 여전히 정숙 씨의 몫이었죠. 오후 4시가 되자 어린이집에 갔던 손주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조금 더 북적거리고 시끄러워졌고, 손주들은 집에 오자마자 뭐가 그리 좋은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저들끼리 놀기 바빴습니다. 세준아, 그렇게 뛰다가 다치면 아야 해요. 그러니 조심해서 놀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우리 세준이 좋아하는 고구마 과자 사왔는데 이거 조금 먹으면서 놀아. 정숙 씨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건네주며 둘째 손주의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저녁 시간이니 저녁 준비도 함께 하면서 말입니다. 정숙 씨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작은 선영 씨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혼자 웃기도 하면서 짤막한 동영상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영아, 뭐 먹고 싶니? 아,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먹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를 조금 구워내고 지훈 씨가 좋아하는 애호박 젓국을 끓여냈습니다. 지난번에 선영 씨도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감칠맛 나게 끓여냈죠. 하지만 막상 밥상을 차려놓으니 선영 씨는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했습니다. 어머님, 국이 너무 짜요. 오늘은 밥이 좀 질게 됐네요. 저 된밥 좋아하는데. 그래? 다음엔 덜 짜게 할게. 결국 저녁을 다 먹은 뒤 선영 씨와 손주들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늦게 퇴근한 지훈 씨도 서둘러 밥을 한술 뜨고는 쉬고 싶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혼자 설거지와 모든 집안일을 마무리한 정숙 씨도 9시가 넘은 시간이 되어서야 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생각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 이러려고 5억을 보탠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냉장고를 열어 아침으로 뭘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반찬이 있었지만
국이 없으면 지훈 씨는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새로 반찬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힘내서 일하는데. 정숙 씨는 결국 몇 가지 음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음식 냄새 때문인지 자고 있던 선영 씨가 주방으로 나왔죠. 어머님 또 국 끓이셨어요?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지훈이가 국 없으면 밥 잘 안 먹잖니? 아침엔 따뜻한 국물이 있어야 속이 편하지. 선영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아침을 간단히 먹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차리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애들도 있고, 지훈이도. 여보, 선영 씨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법 앙칼진 목소리로 지훈 씨를 불러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 지훈 씨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님께서 또 국을 끓이셨대. 아침부터 이렇게 부담스럽게 차리시면 어쩌냐고 좀 말씀 좀 드려봐.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내 말은 안 들으시네.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새벽부터 이러시면 내가 눈치 보이잖아, 안 그래? 엄마도 그냥 우리 스타일에 맞춰주시면 좋긴 하지. 내가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국 하나 끓인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니? 저희야 괜찮지만. 제가 말하는 건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까 봐요. 저희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어머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죄송하죠. 정숙 씨는 두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 알겠다. 다음부터는 안 할게. 주말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식구들이 끼니를 책임져야 했던 정숙 씨는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떨어지기도 했고 나물 반찬을 몇 가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였죠. 잔뜩 장을 보고 온 정숙 씨를 맞이한 건 다음 아닌 선영 씨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정숙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평소 좋아하는 말린 나물 봉지였습니다. 선영 씨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왜 사셨어요?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가끔씩 나물 무쳐 먹으면 좋잖니? 어머님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안 먹는 음식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사 먹는 건데 뭐가 문제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하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너희들 입맛에 맞춰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해두면 너희들도 조금씩 먹잖아. 애들도 잘 먹고 말이야. 어머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선영 씨는 한숨을 쉬더니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입맛대로 먹을 수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너무 집안일을 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근데 엄마가 원해서 하시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난 솔직히 어머님이 더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 이 집이 불편하신가 봐. 정숙 씨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숙 씨를 꽤나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끝까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요즘 생활 어떠세요? 괜찮아. 뭐 그냥저냥 지내지. 근데 어머님, 혹시 밖에 동네 친구라도 좀 사귀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문화센터 같은 데도 많고 다들 모여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까 봐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출근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도와주면 좋잖니?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어머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숙 씨는 이제야 선영 씨의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가보도록 할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살던 곳과는 다르게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고 가지런히 정돈된 길과 자전거 도로와 일반 보행도로가 명확히 구분된 고급스런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가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콩나물 모양의 이어폰, 헤드셋을 끼며 각자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면서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서로 말을 거는 게 당연했지만 이사를 온 뒤에는 왠지 모를 삭막함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데 큰아들 성민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뭔가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머니,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직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바빠서 그렇다. 그래도요, 뭔가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도 시간이 흘러 이 집에서 지내온 시간이 반년을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일의 무게는 더 커졌고 작은 아들 내외의 태도도 변해갔죠. 이제는 아예 정숙 씨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점심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개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손주들을 챙기는 일까지. 이제는 정숙 씨도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유가 뭐지?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5억 원을 보태고 이곳에 온 걸까?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었죠. 안방에서 작은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꽂히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됐어? 친구네 아버님도 이번에 요양원 들어가셨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하실 텐데. 그럼 평생 같이 살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랑 계속 이러고 살 자신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가 이 집 사면서 돈도 보태주셨고 같이 산지 고작 1년이 넘었어. 몇 년이나 되기를 해. 그럼 나더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라는 얘기야? 적당할 때 빠져줘야지. 그리고 그깟 돈, 미리 재산 물려받았다 생각하면 그만이잖아. 정숙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것도 모자라 그 많은 돈을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정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죠. 근데 어차피 엄마가 여기 돈 보태줬잖아. 우리 집도 공동명의고 설마 그냥 나가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내야지. 요양원 들어가시면 나중에 집 정리할 때도 편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 나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처음에 합가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 어머님 돈 보태서 집 사고 그 덕에 우리 좀 여유롭게 산 거 아니야? 그래도 아, 진짜 답답하네.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머님 설득해. 난 진짜 힘들어.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을 팔아 5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줬지만 결국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그제야 정숙 씨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와 지훈 씨의 억지스러운 미소, 행동들까지도 말이죠. 정숙 씨는 침대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눈을 감아도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성민 씨와 큰며느리 유진 씨였죠. 서럽고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이튿날이 되어서 정숙 씨는 아침 일찍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직을 위해 얼마 전 퇴사했다던 큰며느리를 만나러 오기 위함이었죠. 배를 누르고 초조한 마음으로 큰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날이 찬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세요? 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간 정숙 씨는 유진 씨가 건네는 녹차를 한 잔 마시며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유진아,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던 탓인지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정숙 씨를 바라보며 유진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 좀 도와주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네, 일단 진정 좀 해보시고요. 정숙 씨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진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마침 연차를 내고 집에 있던 큰아들 성민 씨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지훈이 내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 순간 성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그게 확실한 말씀이세요? 내 귀로 들었다. 어젯밤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집값 보태준 건 재산 미리 당겨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나랑 사는 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 성민 씨는 급기야 분노로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녀석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좋다고 가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당장 서방님한테 전화해요. 아니, 전화할 필요도 없어.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야겠어. 내 동생이라도 용서 못해. 그 순간 정숙 씨는 화들짝 놀라며 겁에 질려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민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어머니, 싸워야 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성민 씨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정숙 씨를 뒤로하고 성민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큰 손주 도윤 씨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아주었고 성민 씨와 유진 씨는 지훈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성민 씨는 지훈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잔뜩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성민 씨를 유진 씨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형이야, 당장 문 열어. 너랑 할 말 있어서 왔다. 어머, 아주버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지금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요. 지훈이 어딨어요? 당장 나오라 그래요. 무슨 일이신데요? 재수 씨,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듣고 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었으면 애초에 합가를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말릴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같이 사니까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선영 씨는 서둘러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아파트 앞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갔던 지훈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당황해하는 지훈 씨를 뒤로하고 성민 씨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다지? 뭐? 아주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직접 들으셨다. 너희 둘이 아는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가 무슨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말 돌리지 마. 요양원 이야기 왜 나온 거야? 아니,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아니, 우리도 힘들잖아. 형은 우리 사정을 아니?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부담스럽다고 부모를 내쫓을 생각을 해요. 형수님, 그게 아니라 닥쳐. 성민 씨는 당장이라도 지훈 씨를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5억 원을 보태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 내쫓겠다고. 넌 사람이냐? 그거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야. 나도 탐내지 않은 걸 네가 뭔데 그걸 받아쳐먹어? 형, 그렇게 말하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요양원 보내놓고 집 정리하면 편하겠다는 게 네 본심이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지. 진짜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형, 그만해. 우리도 사정이 있어. 사정 같은 소리 하네.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기 돈 보태서 자식 집 사주고 그 집에서 하냐처럼 살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쫓겨나냐?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해봐요, 도련님. 어머님은 다시 여기로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이 집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좋아.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 어머니가 보태주신 5억, 그거 당장 돌려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말해? 당장 집 팔아서 어머니 목 돌려놔. 형, 장난해?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 이 집 팔아야 해.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장난? 너 장난으로 어머니를 버릴 생각했냐? 그 돈 다 묶여 있어. 어떻게 당장 돌려줘? 그럼 니들 알아서 해. 방법 못 찾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법적으로야. 가족끼리 이러시는 거 아니죠? 네,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도련님, 동서, 이건 법적으로도 부모 학대에 해당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협상이 아니야.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해서 어머니께 돌려줘. 아니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잔뜩 겁을 준 성민 씨는 유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정숙 씨가 겪었을 고통,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려서 형편이 부족해도 정숙 씨에게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느끼고 간직하고 있는 성민 씨로서는 죄책감마저 드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고집을 부려 정숙 씨와 함께 살았더라면 굳이 정숙 씨가 불편한 감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내가 내 새끼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이야.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계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지훈이가 미웠으면 좋겠는데 미워지지가 않아. 어머니가 착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런 놈은 미워해도 돼요. 이제 모든 걸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그쪽이랑은 더 이상 엮일 필요 없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성민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숙 씨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눈을 감으면 작은 아들 내외의 대화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못 주무셨어요? 응, 좀 뒤척였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며칠 후 정숙 씨는 성민 씨 내외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자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은아드님께 5억을 보태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게 있나요? 없으시면 재산을 반환받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된 집인이 지분을 주장할 수 있죠. 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작은 아들 내외에게 돈을 재산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바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이러는 거야? 너희가 내 돈을 안 돌려주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가 안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형한테 헛바람 들어서 이러시는 거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요. 내가 알아서 드린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정숙 씨의 냉담한 태도에 적잖이 당황한 지훈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저도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번 마음을 먹은 이상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지훈 씨 내외는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던 입장이었지만 여러모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온 것을 알았기에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던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두 사람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더욱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죠. 돈 다 돌려줄 생각 아니면 전화하지 마라. 엄마, 우리도 돈이 없잖아. 처음엔 있더니만 이제 와서 없다니. 집 팔아서라도 줘. 어머님, 저희가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야 해. 어머님도 참 치사하시네요. 그 돈 없으면 당장 사시는 것도 아니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럼 재수 씨는 돈 없다고 하면 빌려준 돈 안 갚아요? 남의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어머니, 돈이라고 그냥 꿀꺽하려고 했어요. 정숙 씨의 전화를 뺏어든 성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지훈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같이 소리치기 시작했죠.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마치 직접 대면하며 싸우는 듯 했습니다. 형, 진짜 그만 좀 해. 그만해야 하는 건 너희들이야. 알았어. 우리가 돈 마련할게. 그 말 꼭 지켜라. 몇 달 후
작은 아들 내외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정숙 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지 부동산에 집을 내놓던 날 정숙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우리도 힘들어. 그건 네가 감당할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너희가 먼저 그랬잖니? 이제 와서 내가 나쁘다는 듯 말하지 마라. 얼마 뒤 집이 팔렸고 정확히 5억 원의 금액이 정숙 씨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숙 씨를 보며 성민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아야지. 며칠 후 정숙 씨는 유진 씨에게 작은 캐리어를 빌려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지는 정하셨어요? 응,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주도에 한 달살이를 그렇게 많이 간다네? 집값도 저렴하고 적당히 생활비만 있으면 충분히 살다 오는 재미가 있다고 해서 나도 가보려고. 한 달 살게 하시게요? 일단 그렇게 해보고 마음에 들면 한두 달 더 살거나 그곳에서 아예 정착해서 살거나 그러려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너희랑 합가할 생각은 없다. 저희야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대신 어머니 자주 찾아뵈는 건 막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 알았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님, 혹시 여행 가시기 전에 보험은 드셨어요? 보험? 네, 요즘 여행자 보험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래, 네가 좀 도와줄래? 그럼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성민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가시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알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일주일 뒤 정숙 씨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죠. 혼자 밥을 먹으려니 어색했지만 막상 한 숟갈 뜨자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오니 외롭다기보다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정숙 씨가 고른 메뉴는 전복솥밥이었는데 어찌나 담백하고 따뜻하고 맛있던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온 뒤 조금 거리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오롯이 혼자만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 달 뒤 다시 성민 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어땠어요? 참 좋더라. 처음에는 겁났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나. 다행이에요. 다음엔 저희랑 같이 가요. 그래, 다음에는 같이 가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숙 씨는 짐을 풀고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지훈 씨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미안해. 내가 나중에 한번 연락할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정숙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계속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 순 없으니 오피스텔도 알아보고 동네 이곳저곳을 산책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적한 공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작은 아들 지훈 씨였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왜 전화했니? 그냥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궁금할 것도 없지 않니?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 무슨 미안할 일이 있었는지는 아는 거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도 내 삶을 살고 있지 않니? 그걸로 끝 아니냐? 엄마, 그래도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너도 잘 살아라. 정숙 씨는 짧고 굵게 통화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하면서 더욱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지훈 씨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네가 미안해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네가 원하는 건 용서일지 몰라도 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했다.
네 삶을 살아라.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러니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자꾸나. 네가 그런 결심을 했던 이상 나는 더 이상 네 엄마도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도.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지훈 씨 내외와 여길 일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상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정숙 씨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밤 하늘이 유난히 맑은 듯 했습니다.